화려한 호텔 예식장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의 이름을 물었고 장민수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노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실 대신 거짓을 말했고 그 거짓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노인은 이제야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신랑의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30년 전 그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이 세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죠.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35의 나이에 고생 끝에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첫사랑이었던 서진이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일하는 집 부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곤 했죠.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공부시켰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다 서진이를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던 서진이는 첫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밝은 미소와 따뜻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고백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고백했고 다행히 서진이도 저를 좋아해줬어요. 3년을 연애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서진이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아버지 윤 회장님은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죠. 오히려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서진이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해 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시기상조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이를 정말 사랑했고 결국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특급 호텔이었어요. 서진이가 원하는 곳이었거든요. 청첩장을 만들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신혼집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죠. 결혼식 일주일 전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푹 쉬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서진이와 통화를 했어요. 내일이면 우리 부부가 되는 거야. 믿어지니? 서진이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내일 예쁜 모습 기대할게. 당신도 멋있게 나와야 해.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어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는 둘을 낳고 작은 집이라도 마당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설렜거든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이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제 얼굴이 보였죠. 턱시도를 입고 나니 왠지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어머니도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는 예뻐 보이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오늘 주인공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얼른 가자. 호텔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예식은 낮 12시였지만 미리 가서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호텔 로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다른 예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 예식장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이미 웨딩 플래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님, 신부님은 이미 도착하셨어요. 지금 메이크업 받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하객맞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1시 반부터 하객분들 입장하실 거예요. 저는 예식장 입구로 갔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통로, 양쪽에 놓인 의자들, 단상 위에 화려한 장식들. 모든 게 완벽했죠. 플로리스트가 마지막 꽃 장식을 하고 있었고, 음향 담당자는 음악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봤어요. 이곳에서 서진이와 함께 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신랑 대기실로 가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야, 민수야, 축하한다. 오늘 주인공이네. 떨리지? 완전 떨려. 다리가 후들거려.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11시 반이 됐어요. 하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식장 입구로 나갔습니다. 오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도 옆에 서 계셨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오래 기다렸다.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랑이 정말 멋있네. 신부는 더 예쁘겠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서 있는데 예식장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11시 50분쯤 됐을 때였어요.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등도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다가갔어요. 어르신, 어디 오실 일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예식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청첩장 있으세요? 청첩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꼭 만나야 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청첩장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제발, 신랑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찾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노인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요. 당신이 신랑분입니까? 네, 그런데 저를 아시나요? 노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에게 다시 물었어요. 신랑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장민수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예식장 입구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장민수, 인호 씨의 아들. 인호 씨.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마른 얼굴에 주름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인호는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요. 이 노인이 왜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걸까요? 할아버지, 어떻게 제 아버지를? 노인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힘은 없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주변은 이미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식 시작 10분 전이었는데 하객들 대부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 일어나서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노인분이 왜 저러시지? 신랑 아는 분인가 봐.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요.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연한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화장도 곱게 하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시다가 입구 쪽 소동을 보고 오신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가 노인을 본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크게 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노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노인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머니, 이분을 아세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뒷걸음질만 치셨어요.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예식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도 나타났어요. 서진이 아버지인 윤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분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과호흡 증세였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웨딩 플래너도 달려왔고 호텔 직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점점 더 숨을 힘들게 쉬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노인은 계속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10분 뒤였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병원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어요. 결국 예식은 중단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이 연기된다고 발표했어요. 하객들은 당황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만나러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서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화장이 다 번져 있었죠. 서진아,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서진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노인이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결혼식은 연기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서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분을 아시는 거죠?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 아버지와 관련된 분인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노인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때문이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 아버지 이야기 기억하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5살 때요. 그래. 그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누명을 쓰고.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누명이요? 무슨 누명을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직.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와는 통화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도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주무시는 척하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침대 및 서랍안, 책장 뒤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제일 안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들이 나왔어요.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기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음주운전 사고로 체포. 기사 날짜는 1988년 12월이었어요.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맥. 사진 속 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기도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조합 간부 장인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장 씨는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었으며 목격자의 진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거든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다른 신문 기사들, 법원 판결문 사본, 그리고 낡은 공책 하나.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2월 15일. 오늘 인호가 체포됐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은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집에 왔다. 9시쯤이었다. 민수를 재우고 우리도 잤다. 그런데 경찰이 한밤중에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갔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2월 17일.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자가 인호를 봤다고 증언한다고. 하지만 그럴 리 없다. 인호는 그날 집에 있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12월 20일.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공장 사람이었다. 조용히 하라고 했다.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다. 만약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민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했다. 12월 25일. 재판이 있었다. 목격자가 증언했다. 박춘배라는 경비원이었다. 그는 인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가 있다. 5살짜리 아들이 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89년 1월 5일. 인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었다.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수를 지켜야 한다. 3월 15일. 인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민수 잘 키우라고. 나는 울면서 답장을 썼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6월 20일. 인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옥 안에서 병을 얻었다고. 면회를 갔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민수 사진을 보여줬다. 인호는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1990년 2월 3일. 인호가 죽었다. 감옥 안에서 폐렴으로. 41살의 나이에. 장례식장에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들 인호를 범죄자로 기억했다. 나는 관 앞에 섰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요. 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까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노인 박춘배는 대체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앉으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장민수입니다. 장인호의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말고. 인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잠겼어요. 저는 박춘배라고 하네. 30년 전 그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지. 박춘배. 어머니 일기장에 나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현장을 봤어. 전부 다 봤다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날 밤은 추웠지. 12월 중순이었으니까. 나는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밤 11시쯤 됐을 거야. 그때 공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였어.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어. 공장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야.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었지. 나는 달려갔어.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지. 누구였어요? 공장 대표였어. 이강수라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운전했던 거야. 술을 잔뜩 마시고 말이지. 나는 냄새를 맡았어. 술 냄새가 진동했거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강수는 당황했지. 사람을 쳤으니까. 쓰러진 사람은 숨을 쉬고 있었어. 중상이었지만 살아있었어. 나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강수가 내 팔을 붙잡았어. 구급차는 나중에 부르고 일단 사람을 옮기자고 했지. 나는 이상했지만 따랐어.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공장 안으로 옮겼어. 왜요? 이강수가 말했지.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하자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자기가 나를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나는 거절했어. 그럴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이강수는 돈을 꺼냈어. 두둑한 돈 봉투를 내밀었지. 그리고 말했어. 만약 거절하면 나도 공범으로 엮이게 될 거라고. 증거를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았어.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강수는 자네 아버지를 불러냈어. 이노 씨는 그 공장 노동조합 간부였지. 평소에 이강수와 사이가 안 좋았어. 임금 체불 문제로 싸우고 있었거든. 이강수는 이 기회에 이노 씨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강수는 이노 씨를 공장으로 불렀어.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 이노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 경찰도 와 있었고. 이강수는 경찰에게 말했지. 이노 씨가 운전했다고. 이노 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쳤다고. 그럼 경찰은요? 이강수는 지역 유지였어. 경찰서장이랑도 친했지. 경찰은 이강수 말만 믿었어. 그리고 나한테 물었지. 내가 목격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노 씨는 항변했어. 자기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방금 집에서 왔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결국 이노 씨는 체포됐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재판에서도 나는 거짓 증언을 했어. 이노 씨가 운전하는 걸 봤다고. 이노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지.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노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 감옥에 갔지. 나는 돈을 받았고 이강수는 나를 공장 관리직으로 승진시켜줬어. 하지만 나는 편할 수가 없었어. 당연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이노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감옥 안에서 폐렴에 걸렸다고. 면회를 갔지. 이노 씨를 보고 싶었어. 용서를 빌고 싶었거든. 노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노 씨는 나를 봤어.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지.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노 씨는 날 원망하지 않았어. 뭐라고요? 이노 씨는 말했지. 자네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나를 이해한다고.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기 아들이 크면 알려달라고. 자기가 무고하다는 걸.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약속했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지만 인호 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 그때 인호 씨 나이가 41살이었지. 저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그 뒤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네. 이강수한테서 받은 돈은 전부 버렸어. 공장도 그만뒀지.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어. 딸도 연락을 끊었지. 나는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살았어. 막노동, 청소 뭐든지 했지.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네.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신문에서 자네 결혼 소식을 봤어. 작은 기사였지. 서울의 젊은 사업가 장민수 씨, 대기업 회장 딸과 결혼.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 인호 씨 아들이라는 걸. 얼굴이 똑같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노인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자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인도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네.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됐어. 비록 늦었지만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며칠 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노인 박춘배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0년 전 장인호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30년 전 사건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결국 형사는 사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자료가 남아있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노인 박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어요. 저 박춘배는 30년 전 장인호 씨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장인호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가해자는 당시 공장 대표였던 이강수였습니다. 저는 금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모든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알았니? 아버지 일기장과 어머니 일기를 봤어요. 그리고 박춘배 할아버지한테 전부 들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5살이었어. 아버지를 잃은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너까지 위험할 거라고. 나는 두려웠어. 남편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들만은 지키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어머니도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두려웠어. 과거가 드러날까봐. 서진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했을 때는 더 두려웠지. 혹시 그 사람들이 알아채고 방해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났네. 박춘배 씨가 나타났어. 어쩌면 이게 하늘의 뜻인지도 몰라.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함께해요.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요. 며칠 뒤 저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터를 찾아갔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창고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공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녹슬어 있었어요.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저는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창고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과연 작은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잘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구석구석을 살폈죠. 낡은 기계들, 부서진 상자들, 녹슨 공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 뒤편에 오래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금속 캐비닛이었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캐비닛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카세트 테이프 2개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1988년 12월 10일. 오늘 이강수와 큰 싸움을 했다. 임금 체불 문제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강수는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월 13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오늘 퇴근길에 검은색 차가 계속 따라왔다. 불안하다. 혹시 이강수가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계속 읽었습니다. 12월 14일. 오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강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다. 장부를 복사했다. 이 증거로 고발할 것이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밤 이강수가 나를 부른다고 했다. 공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불안하지만 가야 할 것 같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정우가 미안하다. 민수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민수야, 아빠가 결백하다는 걸 알아주길. 꼭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도요. 이것들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했습니다. 중고가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찾았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장인호다. 오늘은 1988년 12월 15일. 나는 지금 이 녹음을 남긴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더라도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그날 밤 공장 대표 이강수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 나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경비원 박춘배가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강수는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 한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강수는 나를 공장으로 불렀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래도 가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가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이 못 됐다.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꼭 정직하게 살아라.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정직보다 중요한 건 없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수를 소환했습니다. 이강수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춘배의 증언, 아버지의 일기장과 녹음,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증인들의 진술까지.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30년 전 제 아버지 장인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은 묻혔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다는 박춘배 씨는 왜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협박과 회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이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강수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은 대서특필됐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퍼졌어요. 저는 SNS에도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일부와 녹음 파일 일부를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마이너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명예 꼭 되찾으세요.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이강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는 황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해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제 아버지 장인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부당한 일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권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1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고한 죄로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요. 재판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강수는 유죄입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장인호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이강수입니다. 저는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힙니다. 할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인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많은 증인이 나왔고 많은 증거가 제출됐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강수는 1988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후 무고한 장인호를 범인으로 조작했다. 또한 증인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장인호는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고인 장인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다. 그리고 피고인 이강수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무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방청석에 앉은 박춘배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법정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죠. 저는 간단히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아버지는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30년 만에.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어. 그건 잘못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가서 자백할 거야. 내가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어머니,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내 아버지한테도 그래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어머니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저 이정옥은 30년 전 남편 장인호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실을 밝힙니다. 언론은 어머니의 고백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서진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작은 예식으로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인호의 사진과 박춘배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안 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신 거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서진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두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진실을 밝히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 용기가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웠고 끝까지 신념을 지켰습니다. 아들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날 아침 건네주신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결혼합니다. 당신의 진실이 저희의 출발점이에요. 당신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식은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행복한 눈물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어머니 서진이와 함께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시골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묘소였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깨끗이 닦인 묘비에는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비석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의 묘였어요.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장인호.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박춘배.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박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정직하고 용감하게 자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더 붉어졌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반드시 온다고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박춘배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진실을 향한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겁니다. 서진이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정직하게 살라고 했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정직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심할게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시작이었죠. 아버지의 진실이 저희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쓰인 글귀를 읽었어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며 살아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겠다고요. 3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요. 진실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요.